이래서 인터뷰 시간이 중요해요. 전 방송 출연 예정이었던 박지혜 의원은 결국 못 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6시 예약돼 있는 김병주 의원은 딱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만약에 국회하고 세종이 대통령실 세종으로 가면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져요. 섭외를 안 할 거니까요. 새날이 세종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건 참 나중에 생각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내란 종식하고 첫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주벌리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썸네일 만들어봤어요. 아, 윤석열 내란에 김병주 장군이 없었다면 끔찍해. 별 4개. 아유, 네. 예. 별 4개. 별 4개. 네. 아, 자, 진짜 활약 많이 하셨고요. 이제 뭐 누가 더 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내란에서 진짜 이 사람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죠. 우리 주불리.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 화면 상단에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요. 후원보다도 주불리 김병주. 아니, 다 같이 유튜브? 드리니까. 아, 네. 그러니까 후원은 농협 301-0273-7468-2 하나 하고요.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김병주 유튜브 바로 거기가 주불리 김병주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의원실마다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요. 네. 열심히 좀 안 한다 싶은 데가 있어. 여기는 제일 열심히 하는데 볼 게 네. 많아요. 네, 볼 게 많고 재밌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파면되던 날 저는 비하인드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 파면되던 날 일단 어디서 보셨죠? 네. 그 당 대표실 이재명 전 대표죠.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TV를 봤죠. 네. 근데 제가 직접 네. 들었다는 이야기는 네. 방송으로도 다 들었으니까 네. 네. 뭐냐면 전현직 최고가 며칠 전에 나와서 김병주 의원이 울더라.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장군이? 그때 그 감정은 뭐였어요? 아, 그 마지막 주문 딱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수건을 좀 닦았더니 옆에 전현희 의원이 눈물이 걸성걸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께서 전현희 최고 그 울고 싶으면 우세요. 참지 말고. 그런데 저는 한 3분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맞습니다. 그랬나 싶어요. 사실은 저는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올 때 그렇죠.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맞아요. 대통령실을 이전했잖아요. 그랬죠. 그때부터 사실 한이 생겼어요. 네. 이거 끝장내야 된다. 그때부터. 그래서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끝장이 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3년의 그 파노라마와 특히 내란 이후에 그것들이 눈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 화면에 네. 나오는 사진을 보면 다 기억나죠? 내란 일어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직접 적진을 들어가잖아요. 네.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김병주 장군이 없었다면요. 저런 건 못했어요. 초반에 저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상황이 변질되지 않고 파면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최초 진술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오염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가장 먼저 받아낸 게 우리 김병주 장군이었다. 네, 저는 생각. 그렇죠. 그때가 12월 6일이었기 때문에 4일 새벽에 내란이 일단락되고 그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했어요. 2차 비상계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국민의 불안을 끝내는 방법은 옛날 그 전쟁사에 보면 적장에게 항복받는 거예요. 네. 주력 적장에. 그래서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항복 형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가서 3단어만 받아오면 된다. 첫 번째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 국민께 사과한다는 거 하고 다시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 때는 난 따르지 않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사항을 조금 물어보고 사실 저는 특전사령관이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줄은 모르고 한 3단어만 받아와도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혹시 가서 억류가 된다든가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맞아요. 박선원 의원한테 아침에 전화를 했죠. 나 가는데 같이 가자. 박선원 그랬더니 의원은 잡혀가도 됩니까? 아니요. 둘이 가면은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날 계획이 있었는데도 고맙게 만사 제끼고 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동영상을 얘기한 걸 찍어서 나중에 갔다 와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편집했다 뭐 회유했다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혹시 억류시키면 어떨까 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라이브를 도착과 동시에 틀고 했었는데 그때 구독자가 20만 정도 넘었는데도 처음에는 동시 접속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유튜버들한테도 전화를 했었는데 이거 방송 보라고.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그때 변호사도 쓴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많이 날 걸로 증언을 그랬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특전사 가서 그 인터뷰가 끝나고 수방사로 가는데 수방사가 응해 줄까라고 궁금하던 차제에 오는 길에 수방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참모한테 제발 수방사도 와주세요 하고 특전사 걸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사령관이 결심을 했으니까 꼭 와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진우도 그때 한 30분 인터뷰를 딸 수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스탠스가 됐잖아요. 안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초반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란 4개월 동안 김병주 의원이 활약한 거는 뭐 국방위부터 시작해서 내란 뭐 특위 국정조사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한번 해보면은 막 노상원, HID 지금도 오늘 아마 이광희 의원의 뭐 네. 기자회견 보니까 HID들이 남아서 뭐 이재명 대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맥락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강희 의원 조금 전에 만나고 왔었는데 그때 이강희 의원이 제보를 해서 그때 뭐 사드 기지, 청주 기지 폭파하려고 했던 HID 그 중에서도 오비들이죠. 예편한 오비들이 다시 색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강희 의원이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침에 오늘 급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네.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걸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이 내란 국면에서 김병주 의원의 활약만 갖고도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김병주가 우리 편인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건지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마차님 국방부 장관 노리신다며 인간이. 근데요. 네. 군대 계급 중에 우리나라의 별이 4개짜리가 8명이에요. 뭐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뭐 저 육군에는 별 4개짜리가 한두 명 더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병대한테 무슨 별 4개를 주내만에 하고 합참의장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미연합사라는 게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라는 게 한국과 미국군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연합사라는 네, 그렇죠. 게. 같이 그중에 여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마 그 미국 무슨 장군이 그거 겸직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세 자리를 겸직하죠. 연합사령관. 그리고 나서 부사령관이 김병주 장군이었던 거예요. 사실상이 어떻게 보면 위상으로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안 가고 민주당으로 왔어. 그러면 이게 군대라는 게 사실 이번 군대 내란에서 군인들이 좀 윤석열 등에게 비협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죠. 네, 그럼요. 그건 신세대성 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옛날에 전두환 때처럼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는 군인이랑 별로 안 친하니까 있어봐야 한 별 한 2개가 최고인 정도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잖아요. 별 4개짜리인 분이 야야 얘들아 그거 있잖아.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별 4개 출신인 사람이 아 가만히 있어 그거 있잖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 김병주 의원 그래 너무 고마웠어요. 네.
최고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당직자 생활 2년 정도 했는데 당직자들이 가끔 의원님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석에서. 근데 김병주 의원이 정말 우리 당의 의원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당직자에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민주당이 유능해 보인다. 그리고 또 어떤 예도 있냐면 김병주 의원이 그 북한이 드론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용산 관저로 이렇게 가는 궤적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저는 우리는 다 어디서 정보를 받았거니 했는데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린 거야 이거를 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방송에 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분 도대체 뭔가. 실제로 그렇죠. 보면요. 네. 우리는 아마 국회의원실 한 100군데 이상이랑 소통할 거잖아요. 제일 열심히 해. 국회의원실이 열심히 한다는 건 의원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쉬지를 않아 그냥 막.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모셔오실 때도 우리 방송 모든 남성 패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야, 별 4개가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근데 갔다 오면 알죠. 네. 네. 저는 모르니까 막 네. 그렇구나. 현실 세계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우리 군대 갔다 그러니까요. 오면. 네, 만나볼 수 없는 사람. 최고위원 선거 때도 뭐 당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지나간 포병 장교 때의 생활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설에서 그냥 그 얘기하면 막 네. 혀가 우수수 그냥 나오더라고 당원. 네. 그러면 오늘 김병주 의원님은 그냥 쉬세요. 우리가 다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니까요. 네. 윤석열 내란에 김병주 장군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건 해안이라고 봅니다. 김병주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해안.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막 네. 어떤 권위주의에 빠진 장군이 아니고 네. 제가 김병주 의원을 처음으로 좋아했던 건 그거예요. 장군이던 시절에 간부들한테는 엄하게 하지만 일반 병들한테는 좀 그렇게 너그럽고 인자했다고. 주불리. 네. 그런 분이시니까 진짜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똑같이 역할을 하시는 거다. 자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파면 이야기는 이미 날짜가 네, 좀 그렇죠. 지나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요 이게 김병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면 약간 난리가 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또 장군님 올라가셔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 앞에 한 108여 개들이 있잖아요. 내란 정당 애들이 당연한 말 했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저기 뭐 있잖아 막 권영진이 그 장풍에도 쓰러지던 권영진이가 민주당 저 의석 쪽으로 넘어오고 네. 거기에 지금 있잖아 부승찬 의원 같은 네. 뭐 누구지 김용만 의원 같은 김용만, 김준혁. 맞아요. 피지컬 좋은 의원들이 또 가가지고 맞부딪히고 하고 근데 이게 유발자가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나쁘게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원흉인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런 말 당연히 해야죠. 아, 그럼요. 네. 저 사실 저렇게까지 도를 그 권영진 의원이 넘을 줄은 몰랐죠. 사실 저때 대정부 질문하고 마지막에 이미 시간이 오바되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가 국민의힘은 사실 그동안 내란 동조회고 내란에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내란 동조당이다. 그래서 해산해라. 그리고 석고 대제하고 사과해라.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큰 소리로 좀 호통을 쳐줬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일부 악유를 하더라고요. 야유를 보내는데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자리로 가는데 그제서야 그 권영진이가 막 일어나서 뭐 야 하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야라니 저는 오히려 자리 와서 왜 저 사람들 싸우지 하고 자리 이쪽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미 그 저 다음에 유상범 의원이 그 대정부 이미 준비하고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권영진 의원이
통상 우리가 상대를 막 비난하고 큰 소리 칠 때도 자기 좌석에서 해요. 본회의장은. 그렇죠. 다른 국민의힘 의석 있는 데까지 안 가요. 그건 예가 아닌데 뭐 와서 우리 의원들 의석까지 넘어오잖아요. 왜 오바를 전투 지경선을 넘어와서 막 그러니까 그 김준혁 의원이 먼저 항의하고 그러니까 부성찬 의원은 김준혁 막 말리다가 본인이 화가 나서서 오히려 딱 하고 그랬는데 권영진 의원은 너무 도를 넘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의원회관 복도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권영진이다. 안다. 자기 아니 소개까지. 저는 그래서 사과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고생 많다고 제가 오히려 어깨 두드려 줬더니 네. 아이 말이야 보는 앞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하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오이가 없어갖고 네. 아이 당신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와버렸는데 와. 그런 적은 없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네. 상임이나 본회의장은 막 싸우는데 네. 복도에서 만나면은 그렇죠. 그냥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렇지. 보기 싫어도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네. 예? 그냥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죠. 본회의장은 약간 무대와 극장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나가면 그 이야기 안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 예, 그래서 이 권영진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란 옹호당에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죠. 대구시장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대구시장이 아니라 정신을 나간다는 아, 거죠. 그렇죠. 국가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요 이런 거 잘해요. 내가 봤을 땐 너리신 거야. 음?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지금 저 작년 7월달에 일본과 동맹 정신 나간 국민의힘 네. 이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 사고를 한 해 만에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실제로 보통 군인들 출신이라면 이런 표현 아예 안 씁니다. 네.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막 내려오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군인 별 4개도 처음이지만 별 4개 출신인 분이 저렇게 세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그거에 대해 막 발끈하고 뭐 사과하라 말아 무슨 뭐 징계 한 해 만에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유야무야 됐죠. 못하게 되는 오히려 거죠. 그쪽에서 사과했죠.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써서 맞아요.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를 써서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호통을 쳐서 정신 차리게 해줬고요. 그랬더니 이틀 후인가 사과했어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도 그 용어가 잘못됐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고쳤고요. 저는 아까 우리 푸나님도 얘기했지만은 군에 있을 때 우리 병사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하지만은 간부들 특히 지휘관들한테는 호통을 칠 땐 불호령을 내려요. 그래야 군기가 서잖아요. 특히 그 작전이나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일반 부대 관리는 아주 따뜻하게 하지만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그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호통을 치죠. 잘못하는 거 정신 차리게. 평소는 제가 되게 온순한데 그 국민의힘 저런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권영진이 그 전에 거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는 권영진이라는 소개까지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모를 줄 알고는 어쩌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당원들 특히 젊은 당원들이 단호할 땐 단호하시고 또 감각이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홍준표, 고인돌, 화석, 꼰대 같잖아요. 근데 김봉주 의원은 굉장히 콘텐츠도 좋고 또 단호할 땐 단호하고 그래서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렇다니까 우리가 못 보는 캐릭터인데 별 4개가 갖고 있는 그 위상만이 높은 게 아니라 인간미, 따뜻하고 콘텐츠 있고 진짜 노력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모든 게 치밀한 사람이야. 국민의힘한테 저렇게 반응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사람이야. 내란 동조정당은 해산하십시오 하면은 그건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국힘도 경청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산 안 당하려고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 밀어 넣었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뭐 저 개인 의원 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이시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일치 인용한 것도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장 가셔갖고 했던 말이랑 맥락이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들여져 갖고 임명이 돼 버리면은 이재명 정부 기간 내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은 5년짜리잖아요. 헌법재판관은 6년짜리예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뭘 법을 통과시켜. 그러면 다 그 위헌소송 거라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법원 나가서 재판 받아라도 헌법재판에 따져볼 만하거든요. 그럼 5대 4인 지역에서는 다 법 나가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를 한덕수가 2명을 지명을 불법적으로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진압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구태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사실 2명을 윤석열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장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그 한덕수가 그 지명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그게 장악이 되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5년 내내 그 시달렸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재판 문제는 뭐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맞아요. 헌법에 헌법 소원 올리고 뭐 그러면서 괴롭히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 부인의 만장일치로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돼서 천만다행이고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오면은 한덕수는 진짜로 사과하고 또 그 지명 철회를 해야죠. 그리고 지명 철회를 한덕수가 안 하면은 지명받은 두 사람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까요. 네, 예. 이완규하고 2명 있잖아요. 2명은 자진 사퇴가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덕수가 대선 욕심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저는 뭐 욕심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의 명분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까지가 피크였을 것 같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본인이 추구했던 그것이 한풀 꺾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화요일까지 그 전에 우리가 탄핵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한덕수. 그래서 헌법재판관 또 이완규라든가 택도 없는 사람을 임명해서 민주당에서 탄핵해 주면은 탄핵 직전에 사퇴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선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은 5월 3일까지 사퇴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선을 하든 통합하면은 자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쉽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그렇죠. 기세가 점점 꺾였고. 한덕수는 그런 승부사가 못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윤석열의 반사체잖아요. 그렇죠. 종속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기세가 한번 꺾였잖아요. 이제 보통 정치 승부사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 같으면 네. 우리 김병주 의원 같으면은 당장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지지율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마 한덕수는 지지율을 지켜보면서 나갈지 말지 고민을 할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덕수는 그동안 본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정치에 결단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시기를 놓칠 확률이 많죠. 지금 사실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바로 탄핵해야 되는데 그렇죠. 탄핵하면은 한덕수 전략에 말려들 것 같아서 인용이 되는 것까지 가처분 기다리고 그 인내가 참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하루가 또 늦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그저께도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로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인용까지 그렇게 참 그러니까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후원 2월달에 후원했는데 다 차서 돌려받으셨다는데요. 네. 아니 좀 올해 두 손이어서 대선 이제 다음 달이면 다시 열어서 1억 5천까지 다시 모을 수가 있죠. 인기 네. 국회의원은 다르네요. 저 계좌번호가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틀린 건 아니고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꽉 찼다. 1억 네. 5천을 채웠는데 대선이 생기면서 5월 달부터 이제 다시 연다 이런 여니까 그때 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대선 때 이제 사실은 승리를 위해서 지역 위원장들이 열심히 또 뛰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찾는데 이제 5월 1일부터 다시 열어야 되고 예.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자, 좋겠어요. 고고식님이 의원님 후원 계좌 사고 신고 뜹니다 했는데 네. 오키님이 슈퍼챗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후원 2월에 후원했는데 다 찼다고 어제 돌려받았어요. 네. 요거 그러니까 다시 고고식님이 진작 말해주시지 왜냐하면 슈퍼챗을 해버렸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그리고 사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튜브는 50만이 넘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민주당에서 손가락 안 들지? 거의 뭐 정청래 의원급이죠. 네. 새날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 김병주 의원 지금 어쨌든 간에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후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일반 사인들처럼 쓸게요. 저 양반 없었으면은 아유. 노래 진짜 큰일 날 아직 어떻게 보면 진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세게 나가는 정치인 많이 마차가 있다고 쳐요. 우리 마차님 갑자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야, 제가 지금 그거 유튜브에 나온다면 어땠을까 막 살벌한 거 있잖아. 네. 제가 저쪽 편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정말 어느 정도 직위와 위치에 오르셨는데 계속 노력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님도 그러시거든요. 끊임없이 네. 본인을 정진시키는데 김병주 의원님도 최고위원님도 끊임없이 정진하시는 그 모습 저 좀 배우고 네.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잘 봐봐요. 별 4개는 그냥 단 게 아니고요. 내가 가르쳤던 후배들도 있고 현재 군대에 있잖아요. 내가 검사였지만 변호사가 된다 그래서 검찰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맥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 대한 인맥이랄까 정보는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국방위에 있으면 더 또 다른 네. 루트에서 또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열받는 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방송하는 시점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43일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본투표까지 하면 47일인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죠. 진짜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없다고 쳐요. 국방부 차관이 나름 대행하고 있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뭐 임기제인 자리나 이런 데를 알박기 인사를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 다 뺏기는 거야. 이왕규하고 함상훈이 한덕수가 지명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국회에서 또 김병주 의원 이야기를 하셨죠. 네. 알박기 인사 하지 마라. 이번 화요일 날 대정부 질문할 때 세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4월, 5월 중에 인사를 하려는 기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장군들 인사. 원래 장군 인사는 전반기 한번 4월 또 11월 달경에 장군 인사를 한 번 하는데 예전처럼 루틴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지금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새 대통령이 오는 거고 한 달 기다렸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행사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행사하면은 구테타 잔존 세력을 심기 맞아요. 위한 거라고 오해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지 않도록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랬더니 국방부 차관 하는 얘기는 새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장관을 임명하면 청문회 거치고 그럼 6월 7월 넘어가고 그러면 너무 인사가 적체되고 뭐 한다 해서 방법은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6월엔 최소 인사만 하고 네. 필요 불급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10월이나 12월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군 내에서 이번 내란 구테타에 대해서 세부 조사가 안 끝났어요. 아, 그렇죠. 아직 자체 조사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국 비상계엄이라서 군단장들은 지역계엄 사령관을 했고 일부 사단장들은 또 했는데 이런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람은 인사해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사를 안 하고 하다 보면 내란에 관여된 인원이 진급하고 핵심 보직에 가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고요.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다시 제가 국방부에 접촉을 해서 혹시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되니까 혹시 어떤 사정이 있느냐 혹시 아까 계속 5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임박해서 전역하는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원은 하고 전역한 인원 자리는 임시로 한두 달 대리 항상 군은 부지간이 있어요. 대리로 하면 된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는 관계가 없지만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박기를 제어를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알박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알박기 인사했고 기관장들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0여 명이 넘었더라고요. 자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이사장 무슨 대표이사 공기관에 이런 데를 한 60여 명을 알박기 인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면 통상 임기가 한 3년 되잖아요. 중간에 나가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참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도 끌려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란의 잔존 세력들한테.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만 개 된대요. 네, 네. 그거 아직 다 못한 거죠. 계속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상 내란 정부에 그렇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거는 사실 또 자기의 네. 후의 안위를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된 거는 다 무효화시키거나 해야 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런 기관장들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들 파내기부터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계속 나가라고 압력 압박하고 엮고 못 살게 안 나가면은 막 압수수색해서 뭔가 꼬투리를 심하게 잡아서 했었죠.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대표적인 분이 전현희 그러니까. 최고위원 네.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런데도 꿋꿋이 잘 견뎌냈죠. 네, 약간 여담 하나만 할게요. 네, 그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단독들 중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하겠다. 요거 하니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김병준은요? 이렇게. 사실 근데 결국에는 네. 뭐 아마 정권 초반에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민 통제도 해야 되는 네,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문민 장관도 이젠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꼭 문민 장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인사권의 침해가 가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문민 장관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란을 진짜로 빨리 군내에서 제압을 하고 종식시키고 군을 개혁을 해야 되고 또 관련된 방첩사든 정보사든 이런 데도 특히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군 출신이든 일반인이든 민간인이든 누구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뭐 군인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1961년 이후에 군 출신이 계속했어요. 일반인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실 역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 민간 장관을 하겠다고 문민 장관 하겠다고 공약은 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지금 군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 장관하면 업무 파악하다가 한 1년 파악하다가 다 보내거든요. 뭐 장관을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반 하는데 1년 반 하다가 업무 파악하다가 다 하고 군에 또 휘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고 주변 강국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번에 쿠데타도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 것이 네. 맞다라고 봅니다. 아, 근데 궁금했는데 약간 좀 이게 뭐랄까 질문하기가 좀 거시기한 내용이었는데 답 잘해주시네. 아니요, 실제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김병준은요 이렇게 댓글에 방점이 찍혔는데 답을 훌륭하게 잘하시네. 김병준 의원님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국방위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국회에서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때는 야당들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답을 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겁니까? 윤석열이가 청사접근에서 한 말이야. 윤석열 같은 계엄은 진짜로 늘 준비하는 게 아니죠. 그런 계엄을 군은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 계엄은 군에서 하는 계엄은 전쟁이 났을 때 계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동원령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병력도 모아야 되고 물자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혼란한 상황의 계엄 사항은 하는 전쟁 연습할 때 전시 계엄 훈련을 하는데 지금처럼 평온할 때 구테타 하는 계엄은 하는 적이 없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아마가 계엄은 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에도 계엄과가 있습니다. UFG 여러분들한테 가보십시오. 계엄과가 계엄 연습합니다. 근데 우리 김병주 의원은요. 내가 봤을 때 김병주 의원 때문에 나는 윤석열 내란 일으켰다고 봐. 내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게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빵이 친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깊은 의미가 있었고요. 남바원은 김여사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발음 연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시려고 50일 후에는 대통령 정확히 발음을 해야 돼서. 우리들이 이제 보통 남자들 웬만한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대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국가에 의해서 내가 뭐 30개월이든 뭐 몇 년이든 봉사하고 왔다는 자부심이 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국방 관련한 이야기 오늘 그 인터뷰에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징병제로 갈 거냐 이 이야기인데 해석은 뭐냐면은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 제도를 적절하게 지금 그렇죠. 시대에 맞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제대하고는 그쪽으로 오줌도 안 논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군을 영구집권을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악마다라고 봐요. 아, 그럼요. 네. 또 그래 왔고 한국에 지금 쿠데타 대란에 했던 사람들이 그 군인들 이용해 가지고 왜 저 윤석열 지키려고 했던 그 50일 55인가 50일인가 경비단이잖아. 네. 걔들은 저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당하는 걸 지켰고 거기 부모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경호처를 지원하는 경비단이 있거든요. 55 경비단도 있고 그 인원들은 사실 그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비단인데 그건 외곽 울타리 경계가 주 임무예요. 그런데 그때 경호처장이나 이런 세력들은 거기 압수수색 윤석열 구속할 때 그걸 막으려고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족들이 엄청 난리 났었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다행히 그때 김선호 국방차관 권한대행은 첫째 말고 두 번째 그 집행하러 갈 때는 군은 울타리 경계만 해라. 체포하는 데는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임무를 줘서 군은 뒤로 빠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번에 이번 말고 저번 국회를 보니까 군에서는 내란까지는 인정하는데 외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건 정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드론 띄우고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내란 특위 같은 게 제대로 가동이 되면 그거 분명히 조사를 해야죠. 사실은 군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군에 있는 지휘관들은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오해를 했을 겁니다. 김용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전쟁이나 또는 그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하고 북한이 오물풍선 뚫고 긴장을 고조하니까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되니까 이번엔 좀 강하게 대응해봐라. 이런 정도니까 그거는 작전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많고요. 그 위에 아마 포스타급 이상은 그 의도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3스타급에 하는 행동하는 제대장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보다 강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작년 6월 이후에 6월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켰잖아요. 그때부터 그걸 엄청나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분야죠. 네. 참. 근데 이게 있잖아요. 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를 잘한다 거짓말, 국방을 잘한다 거짓말. 근데 이거 있잖아요. 팔이라는 걸 했어요. 미국 네. 팔이, 한미 동맹 팔이. 네. 가치 외교, 뭐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 근데 결국은 돌아온 게 뭐예요? 민감 국가 리스트에 그렇죠. 한국이 포함된 거야. 네. 그렇죠. 윤석열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파업성 부르고 막 미국의 한국 기업 유치해주고 온갖 했지만 결국 민감 국가라는 게 윤석열이 마지막 남긴 나쁜 유산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시 물자로 비축하고 있는 포탄 155mm 포탄을 100만 발 가까이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근데 동맹국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된 데는 윤석열 진짜로 이번에 4월 15일 날 민간국가로 지정이 되고 효력이 발휘가 됐잖아요. 이것은 특대형 안보 사고죠. 윤 정권이 만들어낸. 동맹인데. 네. 동맹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결정적인 거는 저는 12.3 내란이라고 봐요. 12.3 내란을 하면서 그 윤석열 세력들이 일부 그 오비들을 활용을 해서 사드 기지라든가 뭐 청주 기지라든가 이런 데를 한다는 것들은 미국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통상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하게 윤석열이가 핵주장 자체 핵무장을 해서만 그렇다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미국 그걸 좀 기지들을 공격을 해서 피해를 주려고 한 이런 것들은 경악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미군들의 피해를 주려고 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뭐 통화했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이때 민간 국가 효력이 아직 발휘 안 될 때거든요. 그럴 때 이럴 때 그 민간 국가 이거 빨리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대정부 질문 때도 그런 것들이 있나 질의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통상협력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협력은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그 협상 전략은 머리 드러넣기 전략입니다. 2개를 원할 때 10개를 달라 해요. 그럼 인내를 가지고 쭉 하면 2개를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한덕수가 막 들어온다. 그럼 10개 달라 할 때 12개 줄 수가 있어요. 인내를 그래서 여기 초기 협상은 하더라도 그 나중에 패키지 협상은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 최고도 아침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한덕수 그 있는 사무실 앞에서 이런 시위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죠. 통상협력을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띄우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는 수작인데 그렇게 하면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달라 했어요. 1조면 되는데 5조 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끝까지 버티고 설득시키고 바이든 정부 되자마자 1조 조금 더 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그때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의 협상 전략 전형적인 머리 들어넣기 전략이다. 2개 전략이 있거든요.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이 있고 머리 들어넣기 전략인데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은 10개를 원할 때 1개부터 빌려가요. 그럼 또 콕끼잖아요. 그럼 2개, 3개 하는 거예요. 돈 빌릴 때 형한테 빌릴 때 1억을 원하면은 처음에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은 형 1,000만 원만 빌려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와서 2,000만 원 빌려줘. 이거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진짜 고수는 1억 원할 때 10억 좀 줘. 나 회사 망하게 생겼어. 뭐 그럼 야 10억이 어떻게 있냐 하면은 그래?
그럼 1억만 줘. 야. 트럼프 전략이 그거예요.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트럼프 어느 쪽을 또 선호하세요? 협상을 하신다면. 그런데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답. 두 가지 다. 아파트 들어가서 물건을 팔 때는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을 해요. 아파트에 한 발을 들어넣어야 두 발이 들어가고 두 발 들어가면 앉잖아요. 그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한 발 들어넣기로 하는 거고. 물 한 잔 주세요 하고 들어가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협상은 머리 들어넣기 전략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재밌다. 이건 재밌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2.3 내란 있을 때 딱 끝나자마자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했어요. 그때 사퇴하면은 한덕수 뭐 부총리 몇 명 날려도 문제가 없어. 내각 총사퇴 맞아요. 거기 머리 들어넣기 전략. 그리고 막 뭐 그래도 국정이 뭐 그래 그러면 한덕수하고 부총리만 날릴게. 그럼 오 괜찮네. 이게 머리 들어넣기 전략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덕수 날리고 부총리 날리고 이러다 보면은 맨날 뭡니까 민주당은 뭐 탄핵하는 당이다 이렇게 프레임에 씌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해산하라. 크게 머리 들어넣기 전략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너들 석고 대지하고 당명 바꾸고 네. 그건 그 다음 단계죠. 네. 해산이 그거예요. 의원들. 그 머리 들어넣기 전략으로 그날 큰 소리 쳤죠. 우리 의원님은 저 바둑 잘 드실 것 같아. 여수 내다보는. 네. 훌륭하십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흔한 얘기인데 네. 국방. 더군다나 차기 정부 국방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국방하면 최고의 네. 상징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차기 정부의 국방은 어때야 될까요? 잠깐만요. 근데 사진 잠깐만 보고. 네. 현역 군인이실 때 와. 김병주입니다. 민주당에 김병주가 없었더라면 이런 느낌이고. 일반 사병을 만나보지 저게 못하는. 지금 다음 사진이 아마 저 주한 미군 사령관, 네, 부사령관 부사령관 임명받을 때 저 네. 삼정검이라고 이렇게 칼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칼 갖고 계세요? 네, 집에 있습니다. 저 신고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 칼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마 한미연합사령관하고 같이 하는 건가 잘 안 보여서 지금. 네, 저쪽 우측은 한미연합사령부 네, 미국 부사령관 이임할 때 끝낼 때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예비역이 된 후에. 네네. 저 정치인일 때 지금 이제 현장 가면 이번에 저 무슨 막 포탄 터지고 막 그 오발 사고 났었잖아요. 우리 군이 한 거. 그것도 김병주 의원이 딱 가니까. 네. 현장 가면 막 부대에서 난리 나죠. 아직까지는. 뭐. 네. 뭐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차기 정부의 국방. 네. 한 몇 줄로만 요약해 주신다면. 차기 정부 국방은 먼저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군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인구 절벽이 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무인화가 많이 돼. 무인 전투기, 무인 장갑차, 뭐 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백을 좀 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되고 AI를 장착한 무기 체계. 그리고 우주사령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병사들 특히 장병들 복지가 대단히 아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격에 맞는 장병들의 복지 향상도 신경을 써서 특히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대표하실 때도 저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게 저 보수들이 명백한 거짓말인 보수가 경제도 잘한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지금 뭐 보수가 유일하게 남아서 뭐 빨갱이 죽여도 돼 같은 극우들이 지금 이번에 탄핵 사태 때도 준동을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진보 정권이 국방도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완전 뺏어봐야 돼. 이미지 자체를. 네. 맞아요. 뭐 한미동맹이라고 온갖 난리를 쳤지만 민간국가 돼서 한미동맹인데 제외된 리스트 뭐 이런 짓들을 하지 말고 나는 김병주 의원이 이런 그 국방에 대해서만큼 아마 다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인수위가 없는 정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밑으로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내란 평정하고 돌아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그 12.3 내란 이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봉으로 또는 새날 온라인상으로 응원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큰 산을 일단 넘었고요. 그렇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란 잔존 세력들이 여기저기에 발효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은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선 대선 승리 내란 종식에 힘을 좀 모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같이 하면은 꼭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김병주가 민주당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윤석열 내란에 김병주 장군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자, 김병주 의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